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 더 똑똑하게 쓰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대권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는 낙교시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44비츠에서 팟캐스트나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과 비슷한 결에서 코딩 에이전트 라이트닝 토크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발표자 한 분당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하는 행사인데 5월 21일에 새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라고. 주소는 이제 비틀리의 코딩 에이전트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앞에서 이름은 얘기 드렸는데 44비츠 팟캐스트나 블로그로 커뮤니티 활동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제 마지막 경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당근마켓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프라를 다루는 첫 번째 멤버로 합류를 했어가지고 당근마켓이 한 60만에서 1,300~400만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같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한 명이었는데 저희 팀이 커지면서 한 10명 넘는 팀이 될 때까지 리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퇴사를 했었는데 좀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직접 인프라 구축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걸 하다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좀 번아웃이 오면서 그때 퇴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당근마켓 소속해 있진 않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다시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아마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챗 GPT, 클로드, 제미니, 딥시크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제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일단 X축은 이 LLM이나 뭐 코딩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량을 의미하고 Y축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걸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어딘가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용량도 많지 않았던 편이긴 하죠.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가서 뭐 LLM 앱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쪽에 속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LLM이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모든 걸 믿고 맡기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마음도 있긴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이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딩 에이전트 등장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의 에이전트 모드라든지 클라인, 루코드, GitHub 코파일럿도 최근에 에이전트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한 이후에 제가 핵심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코딩 에이전트가 생각보다 동작을 잘 하거든요. 근데 왜 동작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동작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네, 먼저 커서와 클로드 소넷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2월에 처음으로 그 커서와 클로드 소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사용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에 2018년에 만들던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어요. 리드어빌리티라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사실 모질라의 리드어빌리티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뭘 해주는 프로젝트냐면은 아마 읽기 모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서 저렇게 왼쪽에 같이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웹페이지를 콘텐츠만 뽑아서 읽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는 요걸 그냥 랩핑 해가지고 웹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람다로 배포를 했었고요. AWS 람다로 배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요 코드가 이제 5년 이상 방치된 코드다 보니까 저도 컨텍스트가 없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노드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노드 11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노드 버전을 보면 23이거든요. 노드 JS도 이제 좀 역사가 있어가지고 버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제가 AWS 람다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면은 람다로 바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로컬에서도 실행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드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람다에서 다시 띄우고 싶어도 람다에서 더 이상 그 노드 버전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고 일단 실행하려면은 로컬에서 인터페이스부터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커서를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게 저는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맥스라고 하는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I나 이맥스 같이 좀 고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로 넘어가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서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어떤 프롬프트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AWS 람다 인터페이스를 일단 그 노드의 익스프레스 서버 인터페이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에서 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동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브 코딩인가? 이게 올해 2월 초에 안드레 카파시라고 오픈 AI 초기 이제 멤버분이 쓰신 글이었거든요. 뭐 한글로도 번역을 해놨는데 좀 길어서 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용이 재미있어요. 네. 그냥 코드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서 이거 여기 지금 슈퍼 위스퍼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내 말을 하면은 받아쓰기를 해주는 앱이거든요. 말로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입으로 코딩을 한다는 건데 너무 재미있다 그런 얘기를 쓰셔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요거를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직접 했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문법 같은 것들이 자잘한 데서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바꿀 때. 그래서 삽질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인터페이스 전환까지 1시간 남짓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 인터페이스만 바꾼 건 아니고 노드 버전이랑 그런 것들은 직접 맞춰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게 되는 걸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좀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일단 노드.js랑 npm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하위 호환성을 너무 잘 지원해주고 의존성 쪽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다 성공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노드.js랑 npm에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지금 되게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단 커서 컴포저 모드가 굉장히 좋았었고 커서 컴포저 모드가 굉장히 좋았었고 클로드 소넷 3.5라는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서 바로 그냥 그 커서 에이전트 모드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개발자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지금도 에이전트 모드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게 잘 동작을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어떻게 해서 에이전트 모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클로드 소넷 3.5가 너무 좋은 모델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짧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클로드 소넷 3.5는 사실 오래된 모델이긴 하거든요. 2024년 6월에 공개가 됐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모델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작년 말쯤에 등장했던 이제 코딩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인이라고 하는 코딩 에이전트의 설명을 보면은 아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클로드 3.7 소넷의 에이전틱한 코딩 능력 덕분에 복잡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래 3.5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3.7이라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인이랑 코딩 에이전트는 사실 어떤 모델이든 다 연결할 수 있는 코딩 에이전트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클로드 3.7 소넷이라는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리켜서 이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딱 집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안드레 카파시 같은 경우도 LLM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가 커서 컴포저와 소넷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되돌이켜 보면은 코딩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코드 편집을 위한 포매팅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에이전틱한 동작이 가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이 코딩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잔뜩 정의해 놓거든요. 파일을 편집할 수 있고 읽어올 수도 있고 터미널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잔뜩 주는데 그 LLM 모델이 그 도구를 보고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거를 갖춘 첫 모델이 클로드 소넷이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결론은 클로드 소넷 3.5 덕분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2025년에
AI와 페어 프로그래밍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고민해 보고 있는데, 이제는 드라이버와 내비게이터가 자리를 바꿀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얘기하더라도 보통 LLM한테 물어본 다음에 답을 받으면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어떤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LLM한테 프롬프트로 물어보고 응답을 받으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수정하고 그 코드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터와 드라이버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프로그래머가 프롬프트를 보내면은 LLM이 직접 코드까지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실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주게 되겠죠. 근데 응답은 중간에도 왔다 갔다 하긴 하고요. 이걸 좀 풀어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롬프트를 주고 알아서 뭔가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2월에 44비치에서 공개했던 영상인데 좀 시끄러워서 죄송하긴 한데 이거 잠깐 재생을 좀 해볼게요. 이거 재생이 될까요? 모르겠네. 랜딩 페이지에 다크 랜딩 페이지를 그냥 다크 테마로 바꾸라고 할게요. 랜딩 아니면 다크 테마 토글. 다크 토글 좋다. 원래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토글 되잖아요. 토글 돼야 오른쪽 되잖아요. 상단에 토글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제가 지금 프롬프트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쓰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 좀 개선하고 주요한 문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파일을 찾겠습니다. 뭐 다음 단계를 하겠습니다. 이러네요. 타일윈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다 했대. 두근두근. 낙연님의 0.5달러. 지금 그 결과를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네. 나온 거의 거야? 한 800원 쓴 거 아니에요? 네. 800원 쓴 거. 800원 썼죠. 800원짜리 800원에 만들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800원에 만들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블랙 테마. 잘 됐어요? 결과는 아직 못 봤지만. 결과 근데 보시죠. 그렇게 따지면 점점 이제 개발자 채용할 필요 없이 800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리고 이거 좀 재밌네요. 달해 이렇게 달에서 해로 바꾼다고. 뭔가 했어 이게. 좋다. 저런 건 진짜 좋다. 가볼게요. 그래서 그 일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로만. 그럴 수 있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이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스티뮬러스 에러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면은 무조건 마니페스트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넣어주면은 이건 통과될 거고. 여기 생겼어. 오. 눌러가지고. 기가 막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밑에 스크롤 좀 해봐요. 상세 페이지 봐봐요. 다른 데 안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랜딩 페이지에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지금 저희끼리 좀 방송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 방금 한 게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랜딩 페이지에 다크 테마를 구축한 거거든요. 저 정도는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로도 실제로 구현까지 어렵지 않게 해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브 코딩인가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제가 지금 사이먼 윌리슨이라고 장고를 개발하신 분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LLM이 작성한 코드를 검토하지 않고 LLM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LLM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과 LLM으로 코드를 짜는 걸 책임감 있게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내비게이터와 드라이버가 바뀐 상황에서 저도 좀 본격적으로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킵리드라고 하는 북마크 서비스예요. 요거는 사실 공개 서비스는 아니고 제가 혼자 쓰려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긴 하거든요. 앞에서 봤던 그 페이지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때 구현했던 다크 테마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랜딩 페이지가 사실 필요한 서비스는 아닌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가 어떤 URL을 등록을 하면은 그 URL에 있는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리더빌리티로 불러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요약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저 이제 리드 버튼을 읽으면은 그걸 쭉 읽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아카이브하거나 스타를 눌러가지고 다시 보든지 하는 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게 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진행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진행하면서 한 389커밋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량을 보면은 이거 루비 온 레일즈로 만들었는데 한 14,000줄에 4,000줄 정도의 테스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작성을 할 때는 커서를 사용하진 않았고 루코드라는 도구와 클로드 소넷 3.5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3.7이라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한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잘 동작한다는 거를 제 스스로 납득할 정도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커서 에이전트 모드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로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커서가 아니고 루코드를 사용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교훈, 얻은 어떤 배움 같은 것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커서가 아닌지, 그리고 모델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좀 잘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코딩 에이전트를 써보셨으면은 제일 처음에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남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에이전트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 에이전트는 알아서 일을 하지 않는지, 동작하지 않는지 그 얘기랑 마지막으로 커서에서 이제 욜로 모드라는 특별한 모드가 있는데 그거를 쓰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닌지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커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컨텍스트 윈도우를 또 이해하려면은 체크 컴플리션 API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의 대표적인 API라고 할 수 있고요. 체크 컴플리션 API를 사용하는 파이썬 예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API 키를 입력하고 체크 컴플리션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쭉 보내면은 마지막에 리스폰스에 이 요청에 대한 답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보이는데요. 모델도 보이고 템퍼처나 맥스 토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인자가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2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시스템 메시지는 지금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대답을 해줄 어시스턴트한테 LLM 모델한테 당신은 유용한 어시스턴트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LLM API는 스테이트레스합니다. 이거 아마 HTTP 공부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LLM한테 처음에 내 이름은 김철수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김철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다시 LLM한테 내 이름이 뭐지? 라고 요청을 하면은 사실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LLM 앱을 써보면은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해주잖아요. 챗 GPT를 보시면 왼쪽에 뭐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됨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LLM이 어떤 기억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LLM이 친구라고 느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PI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API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내 이름은 김철수야 라고 한 다음에 김철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대화를 다 보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 이름은 김철수라는 걸 요약해서 어딘가 끼워 넣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LLM 모델이 이 사람이 이 요청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불리는 요걸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저 메시지들의 집합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뭐냐면은 LLM의 스테이트 리스트한 작업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를 보낼 때마다 저 내용을 항상 전부 다 보내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전달하는 건 아니고 토크나이저라고 해가지고 토큰 단위로 끊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GPT 3.5 터보의 토크나이저를 예제로 본 건데
오른쪽에 있는 어떤 컬러풀하게 돼 있는 부분이 토큰을 쪼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큰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규칙을 예상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요거는 LLM 모델을 학습하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글도 보면은 한 글자씩 쪼개지다가 뭐 입니다나 하세요 같은 거는 또 한 토큰으로 쪼개져 있죠. 요건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건 최종적으로 요 사이즈의 토큰은 46 토큰이 되는 거죠.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는 결국에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토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챗 GPT의 GPT-4o 같은 경우는 12만 8천 토큰, 그리고 O3 같은 경우는 20만 토큰, 그리고 4.1 같은 경우는 100만 토큰까지 그 인풋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숫자긴 하죠. 지금 요게 한 50 토큰 정도 되는 거니까 100만 토큰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요 표를 볼 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웃풋 토큰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LLM이 뭔가 생성을 할 때 요 아웃풋 토큰을 사용하니까 아웃풋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요 API를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인풋 토큰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과거의 대화를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인풋 토큰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웃풋 토큰보다 인풋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비용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션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 모든 세션을 그 세션 안에서 모든 대화를 전달하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만큼 인풋 비용도 빠르게 늘어나겠죠. 대화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특히 코딩 에이전트는 이 대화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탭에 열어놓은 파일 목록 같은 것들, 그리고 파일 내용, 문서,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간에 수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모든 작업들을 알려주고 전달을 해야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컨텍스트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크게 되는데 커서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전략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달 전쯤에 커서에 대한 불만이 커뮤니티에서는 좀 폭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커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내가 말한 걸 잊어버린다.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한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이것도 그런 글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많은 업보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델이 컨텍스트 제한이 걸리면은 그 컨텍스트에서 뭔가 앞에 있는 메시지를 지운다든지 요약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하던 작업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코드라는 거는 제가 루코드라는 걸 썼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라인이라는 걸 포크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VS 코드의 확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클라인보다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가능한 코딩 에이전트고요. 요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루코드를 클로드 3.7 소넷을 사용하는 모습이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 부분을 보시면은 20만 토큰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클로드 3.7 같은 경우는. 근데 컨텍스트 윈도우가 요거는 이제 문제가 다 끝난 상황인데 한 10만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7만 정도까지 사용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풋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토큰 정도를 보내고 있고 아웃풋 토큰 같은 경우는 2만 토큰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풋 토큰이 19만 토큰 아웃풋 토큰이 18,000 토큰이라서 거의 10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1.2달러, 1.0달러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면은 처음에는 되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여기서부터는 되게 급격하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커서도 알고 있었고 커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로드 소넷 3.7의 맥스라는 뭔가 모델은 아닌데 이건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17일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리퀘스트랑 이제 뭐 툴 사용당 0.05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거 실제로 써보시면 아까 클라인이나 루코드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거 쓰는 만큼 비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 LLM 모델을 코딩 에이전트에서 활용하는 어떤 중요한 키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작업 메모리니까 이 작업 메모리를 잘 활용해야지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비싸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 결론은
이제 이 LLM이나 코딩 에이전트의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루코드도 그렇고 아니면 클라인이나 그리고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컨텍스트 윈도우를 거의 최대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커서도 이제 가능하다면 맥스 모드를 좀 써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긴 해요. 물론 이게 비싸다 보니까 항상 쓰라고는 할 수는 없긴 한데 이걸 써봐야 그런 차이들이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적어도 어떤 작업 단위에서는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간단히만 언급을 할 건데 코딩 에이전트는 크게 보면은 인터페이스나 시스템 프롬프트, 컨텍스트 관리 전략 그리고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뭐 CLI로 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있고 앞에서 얘기 들었던 VS 코드나 커서 같이 VS 코드 계열의 에디터도 있고 클라인이나 루코드처럼 좀 확장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리플릿이나 V0처럼 그 온라인 웹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취향의 영역인 것도 있고 그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긴 텍스트거든요. 저게 뭔가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텍스트예요. 너는 이제 코딩을 잘하는 어떤 에이전트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너는 어떤 도구들을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기술한 긴 텍스트라서 이제 어떤 큰 차별화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도구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약간 취향의 영역인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유로 커서나 루코드, 클로드 코드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가 루코드를 썼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서도 맥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커서의 맥스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모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코딩 에이전트가 문제를 푸는 두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제 결론은 되게 심플한데요. 최소한 클로드 손의 3.5보다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클로드 3.5, 클로드 손의 3.7, GPT-4o, 제미니 2.5 프로 등이 있고요. 사실 이게 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이건 다른 테이스에 가져온 건데 지난 4개월 동안 모델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좋은 모델들이거든요. 간만히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들 하나하나를 보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이더라고 하는 또 CLI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가 있는데 여기서 벤치마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더의 LLM 리더보드라는 곳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어떤 모델을 쓰실지 조금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퍼센트 커렉트가 이게 한 200개 정도의 코딩 문제를 다양한 언어로 된 코딩 문제를 푸는 벤치마크인데 커렉트 퍼센트가 이제 문제를 맞춘 퍼센트, 그리고 코스트가 비용, 그리고 커렉트 에디트 포맷이 약간 포매팅에 관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엄청 잘하는 모델들이 있죠. 저게 GPT의 O3랑 GPT 4.1을 같이 쓰는 경우나 O3를 쓰면은 엄청나게 문제를 잘 풀잖아요. 그럼 저거를 쓰면 되나라고 했을 때 근데 코스트를 보시면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모델들은 거의 프론티어 모델이라서 API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미니 2.5가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제미니 2.5는 제미니 2.5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고 순위도 높은 걸 봐서는 분명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은 클로드 3.7이랑 클로드 3.7 띵킹 같은 모델도 있어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미니 2.5 프로를 그럼 쓰면 되냐라고 하는 게 저도 아직 많이 넘어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시는데 사실 모델들이 굉장히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것도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본인 블로거 분이 테스트를 하신 건데 시스템 프롬프트랑 사용자 프롬프트에 서로 상반된 이제 요청을 하고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GPT 3.5 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 프롬프트를 거의 따르기는 하는데 사용자 프롬프트를 따르기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따르기도 하는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부분인데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근데 GPT-4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시스템 프롬프트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코딩 에이전트가 시스템 프롬프트나 도구랑 뭐 컨텍스트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모델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클로드 소넷 3.7이 제일 검증되고 가성비 있는 추천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다린다면 요 다음 모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2.5 프로도 뭐 테스트해볼 만한 가치는 굉장히 큰 것 같고 실제로 더 똑똑하고 잘 된다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태스크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적절한 작업 단위를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예제에서 프롬프트 이렇게 간단하게 썼거든요. 랜딩 페이지에 다크 테마를 만들고 오른쪽 상단에 토글 기능을 만들어줘 이렇게 썼는데 동작을 잘 했죠. 잘 했는데 물론 이게 좀 잘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뒤에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메인은 요거 부분이라서 요걸 봐주시면 되고 사실 안 좋은 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어디 랜딩 페이지를 고치고 어떤 다크 테마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 상단이라는 게 뭐 대충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이그젠플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걸 택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왔던 건데 메인 요청은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풀텍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풀텍스트의 트랜스레이션 청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상태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번역이 끝났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메소드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컨텍스트라든지 제가 원하는 스펙 정도로 추가해서 그냥 엄청 구조화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진 않고요. 적당하게 자세하게 제가 원하는 거를 좀 자연어로 풀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루비 온 레일즈 사례라서 제가 이렇게 써도 말을 잘 알아먹긴 하거든요. 근데 루비 온 레일즈 같은 경우는 설정보다 관례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루비 온 레일즈 프로젝트 구조는요 저렇게 고정돼 있어요. 아무도 저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저 구조를 벗어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들은 그렇게까지 제한을 하진 않거든요. 아마 직접 구조를 만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LLM이 그 구조를 모르거나 혹은 직접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못 동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이건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컨텍스트에서 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한 건데요. 위에서 트랜스레이션 청크 모델이라든지 풀텍스트 모델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 LLM 모델도 이거 코드가 어느 파일에 있겠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알 수 없다고 보인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로가 어딘지도 같이 전달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판단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은 위에 패치 풀텍스트 잡처럼 그런 부분을 직접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드민 북마크의 인덱스라는 부분도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떻게 뷰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LLM 모델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다 보니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잘 동작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프레임워크나 구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힌트를 주시면 잘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꼴이랑 이제 논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자꾸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거 써주기만 해도 비교적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유저 프롬프트에 넣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님 해가지고 코드 리팩터링 작업이라든지 프로젝터 관련 설정이나 가끔은 막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좀 더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긴 한데 요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표 자료가 공개되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를 돌렸을 때 이렇게 동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번에 문제를 잘 풀었고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한 77,000 정도를 사용을 했고 비용을 보면은 1.1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위스팟에 걸린 케이스인데 제가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 12만 정도를 안 넘어가게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1.5를 안 넘어가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비용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작업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윈도우가 느려질수록 이게 비용만 문제가 아니라 속도도 굉장히 느려져요. 답변 속도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보면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얘가 잘 풀겠네 하는 정도로 보내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되게 추상적으로 큰 문제를 던지면은 당연히 비용도 많이 나오고 제대로 풀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프롬프트를 좀 정리해 보면은 제가 뭐 어떤 기법이나 그런 걸 가진 건 아니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작업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잘 작성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프롬프팅 기법 같은 것들을 굳이 안 써도 잘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사실 잘 동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적절한 작업 단위로 작성을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영향 범위가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과 논골을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잘 동작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 스니펫이라고 하는 스니펫 앱을 사용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었거든요. 그래서 스니펫 앱 같은 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좀 긴 프롬프트들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강조사항이나 사전 작업 같은 것들을 사용자 프롬프트에 넣어놨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문제가 사실은 컨텍스트 관리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게 앞에서 얘기 들었다시피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프롬프트라든지 시스템 프롬프트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강조사항에 이제 파일 읽기에 실패하면은 만들지 말고 검색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파일이 분명히 있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뭔가 LLM 생성 과정에서 오타가 났거나 포매팅이 틀려가지고 그 파일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또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있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명시적으로 중시하라고 좀 명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전 작업 중에서 알스펙이라는 건 테스트를 실행하는 명령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하거든요. 요 코드를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지는 테스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작업에 저기 메모리 뱅크에 테스트 시트라고 분리된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제 그 컨텍스트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라고 진행을 하거든요. 저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지금 알스펙을 사용 중이고 테스트 위치가 어디고 팩토리 파일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좀 이건 엣지 케이스에서 잡은 건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테스트 팩토리 파일을 단수로 사용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지정 안 하면은 이 LLM이 그냥 파일을 users.rb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열고서 그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원래 users.rb가 있는데 users.rb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팩토리를 만드니까 또 충돌이 나는 거죠. 근데 좀 골 때리는 거는 제가 그러면은 users.rb만 남겨놓으면 얘가 잘 작업을 할까? 그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럼 또 user.rb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테스트 팩토리 파일은 단수만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도 이 파일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우트나 설정 파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라.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사용자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게 최선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있진 않아요. 뭐 요즘에 커서 룰스를 쓰면은 굉장히 잘 동작을 한다. 그리고 MCP를 쓰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위치에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사용자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진입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조금씩 바꿔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실험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사항 같은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공통된 부분이고 자주 적용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서 룰즈라든지 클라인 룰즈, 그리고 아니면 메모리 뱅크 같은 기법들도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게 만들면은 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MCP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MCP를 통하면은 작업 중간에 어떤 다른 컨텍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될 패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멘트에 써두시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코딩 에이전트가 파일을 계속해서 읽어올 거 아니에요, 관련된 파일들을. 그때 코멘트를 참고하게 되니까 미리 전달을 안 해도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코멘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컨텍스트를 전달한다든지, 그럴 때 동적으로 좀 활용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커멘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코딩 에이전트와 협업을 할 때는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적용할 규칙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시스템 아키텍처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고 규칙이 많아지면은 하나하나는 잘 지키는데 또 어떤 것들은 다 무시를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딱 필요한 최소한의 액티브한 규칙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커서 룰스 같은 것도 최소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조사항이나 사전 작업에 나온 것들은 사실 커서 룰스 같은 것들로 옮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얘기한 모든 내용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파일 읽기나 규칙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델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저 프롬프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강조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내 에이전트는 왜 알아서 동작하지 않나요? 라고 한 네 번째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 볼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잘 동작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 수 있어야 아래처럼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키는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MCP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MCP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터미널에서 명령어로 실행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을 사용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LLM이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지 그 코드를 실행해 보고서 그 코드가 실제로 잘 작성됐는지 판단하고 또 다시 실행해 보고, 이런 루프를 통해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해야지 환각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LLM한테 LLM 앱에서 코딩을 시켜보면은 자꾸 없는 메소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사해서 실행해 보면은 문법 에러라든지 메소드 에러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없겠죠.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했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코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해결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종료를 해버려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많이 고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클라인이나 루코드를 사용할 때 이 터미널에서 명령어 종료 지점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마이제시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슈를 보면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에 좀 긴 트러블 슈팅 문서가 링크되어 있는데 요거를 참고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커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터미널에서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뒤에 이제 컨트롤 C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이 분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터미널에서 어디서 아웃풋이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커서에도 좀 궁리를 해가지고 이런 걸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VS 코드를 쓰신다면은 최대한 깨끗한 터미널 환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타쉽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 구축도 해야겠죠. 근데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는 이제는 내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나랑 코딩 에이전트 같이 사용하는 이런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에디터에서 코드를 수정하는데 저도 하고 코딩 에이전트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동작하는 코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자의 개발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파이썬 없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코드 작성을 하고서 또 코드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네요. 난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서 종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테스트를 사용하면은 코드 실행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피드백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트윗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숙련된 개발자라면 이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해 봤을 때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이 없으면은 LLM은 좀 심하게 썼는데 되게 멍청한, 환각이 굉장히 심각한 그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중요성을 좀 강조했었고요.
테스트를 작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테스트를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해서 테스트가 실패하면은 다시 코드를 수정하는 거죠. 이때 테스트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은 테스트가 결과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이렇게 루프를 돌아가게 됩니다. 단순한 실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 방지가 되긴 하는데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해요. 테스트가 통과가 도저히 안 되다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삭제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스트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짓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같이 체크해 줘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20만 토큰 정도의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코드를 수정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은 이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동작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닛 테스트가 되겠죠. 기능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뭐 굉장히 기본적인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개념적인 개념이긴 한데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서 회계 테스트를 함께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회계 테스트라는 거는 그냥 코드 작성 전이랑 후로 테스트 전체를 실행해가지고 앞에서 만들었던 테스트가 깨지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 작성 전에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던 상태라는 걸 보장할 수 있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다른 테스트들이 깨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걸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원래 프로덕션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고민하던 포인트는 시스템 테스트인데요. 저는 이제 웹 개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면은 주로 브라우저 자동화를 통한 테스트를 말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피드백 환경이 잘 동작을 안 하거든요. 이게 플라이라이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UI 요소를 클릭 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거를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냥 테스트는 실패했는데 테스트가 실패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플라이라이트의 이제 콘솔 로그라든지 네트워크 호출 로그 같은 것들을 터미널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터미널에 출력을 해서 피드백으로 보내면은 그걸 보고서 다시 또 판단하고 문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건 지금 에이전트들에서 이미지를 중간에 LLM에 넣는 게 잘 안 되기는 해요. 제가 되는 걸 유일하게 봤던 게 클로드 코드긴 했었거든요. 클로드 코드에서는 MCP에서 이미지를 반환을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바로 피드백 루프에 넣을 수 있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이먼 윌리슨이라는 분이 얘기하신 걸 보면은 손으로 코드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주고서 코드 에이전트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작하는 그런 루프를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고요. 욜로 모드라는 얘기도 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면은 욜로 모드라는 게 그 커서에서 원래는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그 이름이 오토런 모드로 바뀌었는데 요거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두면은 더 이상 사용자한테 명령 실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 동작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근데 코드 작성을 했는데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 환경 구축이라든지 테스트 환경 구축은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YOLO라는 게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목숨이 하나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써도 좋을 것 같은 게 LLM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지금 왼쪽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게 커서에서 커서를 죽이는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사용자가 이제 실행하지 않았긴 한데 뭐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커서를 강제로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사과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은 워크스페이스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RMRF를 던져버리는 일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욜로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데브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브 컨테이너는 이제 VS 코드의 확장으로 제공되는 기능인데 이거를 쓰면은 도커를 사용해서
VS 코드 서버를 구축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VS 코드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VS 코드 서버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요거 구축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실제로 도커 안에서 또 내가 개발하는 환경을 셋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셋업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긴 하고 프로젝트별로 셋업하려면 또 컨테이너 많아지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실 처음에 어려우시면은 코딩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구축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구축해 볼 수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서를 사용했을 때 뭐 일부 플러그인이 실행 시에 설치되지 안 되는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데브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큰 좀 안전하게 욜로 모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한테 좀 도움을 구하면은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질문 혹은 이제 배움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왜 코딩 에이전트가 잘 동작을 했을까? 왜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할 수 있었을까를 되돌아보면은 LLM이랑 코딩 에이전트를 좀 비교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LLM이라는 거는 사실 저렇게 모델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안에 마치 놓여진 두뇌 같은 거죠. 근데 코딩 에이전트는 뭐 에이전트도 그렇고 에디터나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이 안에서 어떤 피드백 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된 건지 테스트가 잘 실행이 된 건지 다른 뭐 명령어들도 실행을 해보면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작업 환경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잘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옮겨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 토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단번에 좀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동작할까에 대한 부분도 키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작업 환경과 피드백 루프를 계속해서 개선해 주는 거죠. 네, 제가 요거 트윗에 썼던 내용인데 요건 넘어가고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당신의 LLM은 코딩 에이전트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왜냐면은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 중에 여전히 뭐가 잘 안 된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된다더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전히 신뢰가 없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걸 고민해 보면서 환경을 개선해 보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좋은 모델을 써야 되고 또 컨텍스트 윈도우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이 능력이 좀 끌어나오긴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비게이터와 드라이버가 바뀐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전히 코딩도 하고요. 코딩도 하는데 제가 느낄 때 코딩 에이전트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입장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개선하고 개발 환경을 좀 가다듬고 컨텍스트 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또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일들로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에이전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LLM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가능성의 경계를 실험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 LLM의 코딩 에이전트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큰 프로젝트에 도입 가능한지, 혹은 이제 특정 언어에서 사용 가능한지, 팀 프로젝트에는 보통 프로세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에도 도입 가능한지, 지금은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돈을 쓰면서 실험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요거를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요 실험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것도 짧게 지나가 보면은 프로그래밍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거창하긴 한데 자율주행보다 자율코딩의 시대가 먼저 올까? 근데 제가 느낀 그런 느낌은 코딩이 어쩌면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폐쇄된 작업 환경에서 피드백 루프로 알려진 문제를 푸는 거는 너무나 잘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의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를 못 만들어서 문제가 수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는 코딩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형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코딩의 비용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원했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행복을 좀 넘어서서 더 크고 무서운 변화라는 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안스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이 먼 미래도 아니에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AI가 코드의 90%를 작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난달에 했거든요. 저도 이 말을 믿지는 않고요.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상당 부분 맞는 얘기지 않을까. 시기는 맞지 않겠지만 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이라고 팀 오라일리라고 하는 오라일리 미디어의 창업자분이 쓰신 글이에요.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좀 해안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활용만 하는 입장이지만 좀 이런 예측을 포함한 해안을 담고 있는 글이라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네, 인용을 한 거긴 한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써 코딩이라는 게 자동화된다면 프로그래밍의 의미는 아이디어를 재정렬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시스테믹 띵킹에 관한 것이지 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다시 작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코딩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코딩의 종말은 프로그래밍의 종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트위터에 썼던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올해 초에 만나면서 20년간 몇 번 재밌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루비를 처음 배웠을 때 도커를 만났을 때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를 만났을 때 지금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좀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제일 재미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